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11장 공공재와 공유자원인데, 먼저 공공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258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첫 번째 공공재는요, 우리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비경합성, 또 하나는 비배제성, 배제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불꽃놀이가 있어요. 불꽃놀이. 뿅 해서 폭죽을 쌓아 올리면 이게 팍팍 이렇게 안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됐네요. 이거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요? 없겠죠.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살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착착 해서 불꽃놀이. 어디 멀리서 무슨 뭐 불꽃놀이의 행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불꽃놀이를 멀리서도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거나 행복을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는 김에 노란 색깔이 좀 빠져가지고 좀 아름답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쫙 하게 되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배제성이 없어. 멀리서 불꽃놀이가 펑펑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눈 가리세요. 보시면 안 됩니다. 막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비배제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요. 재화의 유형을 우리가 나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하나는 배제 가능성과 경합성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경합성도 없어요. 비경합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만약에 돈을 안 냈어. 배제도 하지 못하고 내가 저 불꽃을 한번 본다 해서 불꽃이 약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래서 이 비배제성에서 나오는 문제가 첫 번째 무임승차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A번 무임승차 문제 이렇게 됩니다. 자, 무임승차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임, 돈을 안 내고 그냥 승차하는 거예요. 공짜로 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줄에 그게 비배제성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 보는 것을 즐기는데 이 마을 주민들이 500명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N 해서 사람 수가 500명이 있다라고 합시다. 각자 불꽃놀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각자니까 10달러의 효용을 누린데, 우리 한 개 편익이라고 합시다. 한 개 편익에 10달러만큼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돈으로 따지게 되면 10달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불꽃놀이와 관련된 거기 보시면 한 번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개 비용이라는 거예요. 한 번 불꽃놀이를 딱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개최하는 비용은 1000달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달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비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느끼는 효용의 어떤 가치의 총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한 명당 10달러의 혜택을 봐요. 근데 몇 명의 사람이 있다고요? 마을에 500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혜택의 전체 총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서메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개 편익을. 근데 지금 500명 있으니까 이 서메이션 500번을 곱해 주는 거죠. 그래서 500명 곱하기 10달러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때 돈은 5000달러만큼의 편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비용 대비 편익이 어떻게 돼?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네, 여기 비용은 한번 불꽃놀이 축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1000달러인데 얻게 되는 편익이 5000달러야. 그러니까 불꽃놀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 게 더 이득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불꽃놀이가 이루어지는 게, 불꽃놀이 하는 게 효율적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불꽃놀이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했던 시장의 원리에 맡기게 되면, 원리에 입각하면은 과연 효율적인 이러한 분배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네, 왜 안 되는가라고 하면은요,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해요. 불꽃놀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인 상태가 됩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네, 거기에 잘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한번 내용을 볼게요. 네 번째 줄 보세요. 왜냐하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람권이 없어도 돈을 안 냈어도 이 불꽃이 멀리 하늘에서 이렇게 펑 하고 터지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요. 그걸 금방 알아차린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불꽃놀이에 뭐가 없다? 예, 여기 나와 있는 배제성이 없는 거야. 비배제성 때문에,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그 결과 거기 보시면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무임승차할 유인이 있는 거예요. 프리라이더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프리, 공짜야, 공짜. 라이더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어떤 재화를 소비해서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 자, 무임승차, 자 문제다라고 하면 이득을 봤어요. 이득을 보았으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않는 사람을 프리라이더라고 얘기하고요. 그러한 경우를 무임승차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나 한번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개개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자, 외부 효과 때문에 이거 부정적인 외부 효과죠. 앞에서 한 걸로 하면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왜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가를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자, 공짜로 불꽃놀이를 했어.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돈을 안 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혜택을 보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뭐 때문에? 맞아요. 뭐 때문에? 비경합성 때문에, 비배제성 때문에. 비경합성. 한 명 더 소비에 참가하더라도 그냥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래가지고 이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부정적인 외부성을 끼쳤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엘라는 불꽃놀이를 개최할까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외부 효과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데요. 불꽃놀이가 사회 전체적으로 세 번째 줄 보시면 바람직한 것이다 하더라도요. 사적으로는 이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돈을 안 내고 합리적인 선택이 그냥 돈 안 내고 불꽃놀이 하지 맙시다. 이게 더 이익이야. 왜요? 그래서 불꽃놀이가 일어나면 그거 혜택을 볼 수 있잖아.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불꽃놀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런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전체적인 혜택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불꽃놀이가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하냐? 마을자치기구가 주민 1인당 2달러씩 세금을 걷어서,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1인당 2달러씩 세금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세금을 걷어서 그 수입으로 불꽃놀이를 개최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라라는 애가 이제 기업이야. 그래서 아유 나 안 할래. 그냥 이거 해봤자 남는 것도 아니고 했더니 사람들이 돈을 다 안 내고 무임승차하게 되는 거니까 아, 됐어 나한테 남는 거 없어. 해가지고 이러한 소중한 불꽃놀이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자 마을 주민들이요 2달러씩 세금을 내세요. 그럼 2달러씩 세금을 내게 되면은 전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500명 있으니까 전부 다 세금을 내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마을 주민들이 모든 경제적 후생은 8달러. 왜냐면 거기서 개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개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편익이 10달러잖아. 근데 세금, 비용 개인으로 봤을 때는 2달러만 세금 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 볼게요. 그럼 개인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혜택은 10달러의 혜택을 보는데 그 다음 비용은 얼마요? 2달러의 비용만 지불하면 돼. 그러면 불꽃놀이가 이루어지면 정부가 개입을 하면 개인은 얼마의 혜택을 봅니까? 라고 하면 8달러의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서 10이라는 편익을 보게 되는데 비용을 2달러를 지불하게 되는 거니까 8달러의 어떤 혜택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결과 민간 기업에게 그냥 이런 불꽃놀이를 맡겼더니 사람들이 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무임승차 문제를 정부가 강제로 개입해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런 불꽃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게 된다. 그래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효율적인 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런 뭐 다음 단락에 나와 있듯이 이게 되게 현실적인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부가 적절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잘 개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공재 같은 것을 우리가 공급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는 자, 밑에 보시면 중요한 공공재의 사례 한번 볼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공공재의 예가 국방 서비스야. 그렇죠. 국방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인 사례 중에 하나이죠.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나라가 남북 대치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탱크 미사일 같은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에서 탱크와 미사일을 만약에 만들어서 공급한다고 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쫙 하고 탱크도 이렇게 막 설치를 한다 합시다. 이렇게 탱크도 설치한다 할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나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방 서비스라는 거는 혜택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게 되면 그 국방 서비스에서 혜택을 보는 거야. 우리가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남의 나라를 침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억제하게 되는 효과가 바로 그게 편익이라니까요. 효과가 편익이야. 근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편익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근데 만약에 삼성에서 탱크와 미사일을 공급하려고 그래. 근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딴 사람들은 다 세금을 낸다 합시다. 세금을 다 내. 근데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이, 됐어. 나는 세금 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차피 나는 뭐 돈도 없고, 그냥 전쟁 나면 나는 거지. 뭐 난 안 낼래. 이 사람은요, 돈을 안 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무임승차를 한다 합시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어. 근데 만약에 딴 사람들이 돈을 내 가지고 만약에 탱크 미사일을 삼성이 만들어서 공급을 했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전쟁 안 일어나서 혜택을 본 건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 파란 여기 퍼플 색깔로 나타낸 이 무임승차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돈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그대로 본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비배제성 때문에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물론 이 사람이 뭐 한 명 더 또 추가적으로 소비에 참가한다 해서 역시 다른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 혜택, 경합적인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경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 낸 사람만 바보야. 뭐야, 나만 바보같이 돈 냈잖아. 이래서 이 사람도 나 돈 안 내. 돈 안 내. 이렇게 한다고. 이 사람도 나도 돈 안 내. 전부 다 돈을 안 내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삼성이나 현대에서요, 이러한 탱크와 미사일을 만들어서 공급하려면 비용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돈을 안 내서 구입하지 않게 되면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국방이라는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개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260페이지 거기 보시면요. 첫 번째 줄에 국방은 배제가 불가능하고 소비에 있어서도 경합성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작은 정부를 옹호하는 정부가 가능한 한 개입하지 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국방이라는 서비스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모든 학자들이 강조해요. 작은 정부 옹호자도 작은 정부라는 것은 가능한 한 정부는 개입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도 국방 서비스는 정부가 공급해야 된다라고 지지를 하게 됩니다.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입의 필요성을 동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방 서비스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자, 또 하나는 뭐 살짝 내용을 그냥 보시면 돼요. 어렵진 않은 얘기네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기초과학 연구예요. 그렇죠. 기초과학 연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지식은 연구에 의해서 창조됩니다. 새로운 어떤 knowledge라는 지식의 축적이다라고 하면은요. 지식은 여기 나와 있는 R&D 같은 연구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지식 창조에 적절한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식과 특정 기술 지식을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건전지 수명을 더 길게 만든다거나 더 작은 마이크로칩이라든가 성능이 좋은 디지털 뮤직 플레이어의 발명과 같은 특정 기술 지식은 특허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거기 나와 있는 기술 지식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특허를 내서 페이턴트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뭔가 기술을 좀 더 축적해서 새로운 거 만든 특정 기술 지식에 대한 보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특허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은 발명가가 창조한 걸 특허를 통해서 혜택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일반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인 지식. 뭐 어떤 삶의 지혜라든가 아니면 무슨 수학 공식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수학자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수학 공식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미분, 적분, 곱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뭐 특허를 낼 수는 없네. 그래가지고 자신이 증명한 정리에 대해서 특허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리가 증명이 되면 그것은 배제성이 없게 돼요. 그 수학의 정리는 다른 사람들도 다 사용하게 되는 이런 일반 지식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인간 지식의 일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 지식의 일부. 그러니까 이런 수학 공식 같은 거는 인류가 소유하는 그런 공공의 어떤 소유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합성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 단락 보세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특정 기술 지식에 대해서는 특허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당장 기초과학 연구와 관련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에 좀 더 가까운 개념이냐라고 하면 일반 지식 개념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과학 연구와 관련된 거는 일반 지식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기업이 만약에 새로운 수학 어떤 뭐 기초과학에 만약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학 공식을 하나 만들었다? 자기네들이 투자한 만큼 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간 지식의 일부이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 가보시죠. 자, 그래서 정보가 없으면 이러한 새로운 인류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일반 지식, 수학 공식 같은 것은 생산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결책은 역시 또 정부밖에 여기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임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인문, 기초과학 학문에 해당하는 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학,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심지어 경제학도 거기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뭔가 이게 이로운 외부성 아니겠습니까? 기초과학 연구 같은 거는 인류에게 이로운 외부성을 창출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개입합니까? 권장을 할 만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조금을 주는 거죠.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주 개발 계획, 인류 전체의 어떤 삶과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반 지식, 수학 공식 이런 거에 대한 혜택, 편익의 크기는 측정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이러한 지식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혜택을 측정하기가 어렵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비용도 물론 측정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보시면 자, 빈곤구제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세 번째 여기다 쓸게요. 세 번째.
빈곤 구제 정책 이렇게 있어요. 구제 정책. 자, 이거는 이제 바로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빈곤에 빠진 사람을 구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빈민구제 제도 공식적으로는 뭐 빈곤 가구에 대해서 템퍼러리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TANF라는 뭐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의 어떤 소득을 돈을 제공하고요. 푸드 스탬프 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할까 음식 같은 거를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도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다양한 어떤 주거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빈곤 구제 정책은 다양한 주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그램.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빈곤 가구에 네, 일시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일시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푸드 스탬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탬프 어떻게 보면 빈곤 구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은 거기 다음 단락에 가보시면 주로 이제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요 세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빈곤 구제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빈곤 구제가 바로 공공재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해요. 왜냐면 이것도 공공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같이 우리 더불어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빈곤 없는 사회에 살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빈곤 퇴치는 근데 민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닌 거야. 민간이 만약에 이런 빈곤 구제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면은 이게 남는 게 아니라니까. 민간 기업은 이윤을 어느 정도 추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윤 추구하는 거리가 멀잖아.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가지고 이윤 추구에 뭐 부합할 수 있긴 하겠지만 쉬운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 단락에 한번 볼게요. 누군가 부자들을 조직해서 빈곤 퇴치를 시도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거예요. 빈곤을 퇴치하는 어떤 모임을 갖게 된 거예요. 자, 한 사람이 빈곤 없는 사회에서 사는 즐거움을 누린다 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같은 즐거움을 줄어들지 않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제 불가능성뿐만 아니라 비경합성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동그라미 치시고 빈곤이 사라지게 되면 누구든지 그 사실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대함에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거야. 누군가가 뭐 저거를 치유해 주겠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돈은 안 내고요. 빈곤이 없어지는 그런 혜택과 행복만 향유하려고 합니다. 자, 결국 여기서도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뭐 아니면 소득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입을 해야 된다. 역시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그 등대는 공공재인가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세요. 뭐냐면 내용은 우리가 흔히 뭐 그건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사례 연구해가지고 등대 있잖아. 등대. 여러분 등대는 공공재입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공공재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합니다. 등대 불빛이 여기 쭉 해가지고 이렇게 비치잖아요. 이렇게 쫙 비치게 되면은 사실 등대 서비스라는 것은 배가 이 불빛을 보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항구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또 다른 배가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이 배는 첫 번째, 이 배가 추가적으로 소비에 참가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불빛을 이용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경합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경합적이다. 그쵸?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냈어. 돈을 안 내면 원래는 배제 가능성이 있어야지 재화가 되는데 일반적인 사적재가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내도요.
딴 사람들이 배제를 할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요, 비배제성 이게 작동돼요. 그러니까 야, 너 눈 가리고 배 운전해 이럴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눈 뜨면 저 하늘에 불꽃놀이라든가 등대 불빛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혜택은 고스란히 저절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이 사람이 혜택 본다고 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건 또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등대는 대표적인 공공재 사례로 보통 이제 많이들 얘기합니다. 등대는 공공재다. 이렇게요. 근데 이제 여기 맨큐 책에도 그렇고 재정학 책들이나 공공경제학 책들 보시면 옛날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19세기 영국 해안에서는요, 민간이 소유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19세기 영국에서는 민간이 소유한대요. 아니 그럼 공공재를 민간이 제공한단 말인가? 아니에요. 돈 안 내잖아. 등대 불빛 꺼버리는데. 되게 쪼잔하네? 아, 맞아요. 그래서 등대 주인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등대 사용료를 거뒀고요. 돈 안 내면 저기 돈 안 낸 배가 옵니다. 불 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돈 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그럼 아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들이 불을 꺼버리게 되면 배들이 항구에 들어올 수 없잖아. 괜히 쭉 들어오다가 팍 난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C번 한번 볼게요. C번. 자, C번과 관련해서는요, 거기 보니까 비용 편익 분석의 난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불꽃놀이 관련된 거 있었잖아요. 불꽃놀이와 관련해서요, 비용과 편익을 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예를 들었어요. 마을에 500명의 사람이 있었고 혜택은 한 사람당 뭐 10달러가 되는 것이고 비용은 1000달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현실에서는요, 어떤 공공재를 생산 공급할 때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데, 새로운 어떠한 고속도로를 이제 건설한다고 할게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거를 건설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편익과 비용을 같이 이제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용 편익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편익을요, 베네핏이라고 하고요, 비용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편익과 비용과 관련된 이런 분석을요, BC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난제라는 말을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단락 볼까요? 고속도로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될 것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용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당신은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라는 이 편익을 뭘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냐면, 당신은 얼마나 돈을 낼 생각이 있습니까? 해서요, willingness to pay라는 방법을 가지고 요걸 측정하려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만약에 아까 불꽃놀이에서 얻게 되는 편익이 10달러다라고 하면은요, 최대한 나는 금액을 10달러까지 낼 생각이 있는 거야. 수요 곡선을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10달러보다 돈을 더 내, 그러면 나 안 볼래요.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얼마나 돈을 최대한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걸 물어봐야 돼. willingness to pay를 찾아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할 만한 유인이 낮아요. 아까 얘기했죠. 왜요? 무임승차할 유인이 많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정한 편익을 표출할 유인이 낮아요. 유인이 낮아.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혜택을 계량화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응답자가 진실을 말할 유인이 없어요. 그리고 혜택을 오히려 과장할 유인을, 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편익이 크다고 이제 막 뻥을 칠 가능성이 많고요. 그냥 고속도로 별로 이렇게 거기 보시면 손해를 볼 만한 사람은 또 비용을 과장할 유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편익과 어떤 피해, 비용 같은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과장하는 경우가, 과장 또는 과소와 같은 왜곡의 유인이 많아요.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가지고 다음 단락 볼게요.
자, 따라서 공공재 적정 공급량은요, 사적재화에 비해서 본질적으로 결정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다음 줄 볼게요. 사적재화인 경우는 수요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 소비를 통해서 혜택을 얻게 되는 만큼 가격의 그 가치가 반영됩니다. 생산자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생산 비용을 자신들이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가격, 우리 수요 공급에서 받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편익과, 또 비용은 좀 쉽게 알 수 있지만 특히 편익 같은 경우는 좀 측정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뭐 추정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현실에서는 만만한 게 아니다. 그리고 편익 같은 거 얘기할 때 보면 고속도로 건설에서 편익 보면 고속도로가 울퉁불퉁하고 좁고 이렇게 보다는 넓고 이제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더 시간이라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죠. 시간 단축이라는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잘 정비해 가지고요 이렇게 직선주로로 잘 만들게 되면 이제 사망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측면에서 어떤 혜택을 생명이 이제 더 이런 가치를 더 보존할 수 있는 혜택을 우리가 또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의 가치라든가 생명의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요 측정하는 게 현실에선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책의 263페이지에 가보시면 생명의 가치는 얼마인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가치라는 거 이게 고귀한 거잖아. 근데 이게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 보면 안전장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입할 때 추가적인 옵션을 우리가 추가하게 되면 비용이 올라가는데 그 옵션을 당신은 안전을 위해서 더 추가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구입하는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그만큼 더 생각하는 것이고, 그걸 구입하지 않는 사람은 물론 생명의 가치 없다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 또 근시안적으로 행동 경제학에서 나오는 것처럼 근시안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가치를 뭐 그렇게 옵션을 얼마나 구매하는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거기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옵션 안전장치를 얼마짜리를 구입하는가 이걸 보고 구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제 위험을 해소하는 비용을 우리가 편익을 우리가 이제 고려할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네, 거기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데 그 인간의 생명에 암묵적으로 금전적 가치를 부과할 수 있대요. 방법은 뭐냐면 인적 자본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실 뭐 삶이 애매하긴 한데 이 사람이 요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뭔가 잘못돼서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회사를 다니고 은퇴 시점까지 다녔다라고 하면은 돈을 벌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겠죠. 연봉이 얼마 있었을 거야. 이 돈을 벌었을 텐데 매년 이렇게 벌었을 겁니다. 그럼 매년에 이 돈을 벌었었던 것을 현재 가치로 디스카운트, 할인을 해가지고요 다 더하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거를 다 더해요. 서메이션 해가지고 더해서 합해서 생명의 가치로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억대 연봉을 벌고 있었어요, 1년에. 그러면 한 20년 동안은 더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20년까지 다 더해가지고 현재 가치, 뭐 대략 20억 정도가 이 사람의 생명의 가치다. 요렇게 얘기를 해요.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 사람이 실업자야, 직장을 안 다니고, 그럼 생명의 가치는 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은퇴한 사람, 불구자 생명 이런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차선책이에요, 차선책.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뭐 보험이라든가 등등해서 하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아예 생명의 가치를 측정 안 하게 되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라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64페이지에 뭐 나와 있는 뭐 신호등의 설치 문제 같은 거 가지고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공공재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앞에 한번 잠깐 리뷰 좀 해볼게요.
등대도 공공재인가라는 거 한번 잘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국방이라든가 기초과학연구라든가 빈곤구제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에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공공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고, 공공재 같은 경우는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이 안 돼서 뭔가 정부가 때로는 잘 개입을 하게 되면은 적절하게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게 되면은 좀 더 바람직한 방향,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공유자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